안녕하십니까. 최정호의 채움과 비움 채채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민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심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지금 하시는 일하고 어디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클리닉 진료를 주로 하고요. 병원 밖에서는 이제 재난 현장이라든지 이제 트라우마 경험자분이 계시는 곳들을 이제 찾아가서 심리적인 개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신과 굉장히 분야가 넓은데 네. 왜 하필이면 이게 스트레스 또 어떤 트라우마 개입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전공의 수련 받을 때 친하게 지냈던 이제 선배가 이제 계시는데 그 선배가 이제 저 전공 수련 마칠 때쯤 이제 펠로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공부를 좀 하고 경험을 쌓을 겸 사실은 좀 그냥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펠로우를 시작하게 됐는데 가보니까는 이제 뇌영상 연구를 하는 랩이었습니다. 근데 큰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지하철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뇌영상 연구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뭐 PTSD나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지식도 없고 그런 환자분들을 뭐 이제 뵌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이제 어떤 부분이 특히 이제 충격적이었냐면은 머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뭐 유전적인 소인이나 이런 거를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데 그런 일회성의 어떤 큰 심리적인 충격만으로 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펠로우 기간을 마치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이제 오게 됐는데 2013년도에 저희 병원에 이제 공공정신보건 사업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립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공공에 대한 어떤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제 시행해야 된다. 이제 그런 한참 이제 요구가 좀 있을 때여서 그래서 이제 그 사업단 안에 이제 3개 팀이 처음에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적 외상관리 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제가 큰 뜻이 있어서 맡은 것도 아니고 누가 할래? 이제 거의 손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펠로우 때 아무래도 뭐 트라우마, PTSD 이런 거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한번 뭐 해볼까요? 뭐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했었는데 그 바로 같은 해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여객기 이제 그 불시착 가는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 또 사명감, 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또 많이 배우게도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약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 우리 신민영 선생님이 늘 계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떤 재난을 지금 경험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쭉 한번 회고해 보실 수 있을까요? 거의 매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동료들은 우리나라에 재난이 많은 거는 저 때문이다 이런 비난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전에도 이제 통계라든지 이제 해마다의 어떤 큰 사고들을 보면은 거의 뭐 비슷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을 하기 이제 시작한 이후로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었던 사건들은 이제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가 있었고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 사고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2016년, 17년도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심리지원 활동을 했고요. 이제 아마 18년도에 각종 이제 화재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밀양 화재 그리고 제천 화재.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후방에서 지원하는 뭐 역할 정도만 했지만요. 그리고 또 포항 지진,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2019년 이제 초에 안성의 구제역 유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4월에는 강원 산불이 있어서 최근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어서 행정안전부 복지부가 이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이제 총괄을 하라라는 그런 정리가 좀 돼서 이제 그분들 귀국하실 때 맞춰가지고 심리지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각종 재난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 또 선생님 계시고 또 같이 지원하셨는데요. 하시다 보면 꽤 보람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일이 가장 또 보람된 일이라고 마음에 오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병원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떤 병리가 진행돼서 오시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치료적인 자원, 뭐 약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투입해도 좋아지시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인내도 필요하고 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도 이제 많았는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제 바로 어제까지 건강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냥 이제 이 어떤 위기를 맞아서 잠깐 주춤하고 계시는 거여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잠깐 얘기를 들어드리고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랬던 것 뿐인데 이분들이 그냥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면담 후에 굉장히 제가 뵙기에도 표정도 많이 달라지고 되게 위안이 됐다,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가 그 후에 전화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해보면은 굉장히 또 빨리빨리 회복이 좀 빨라지셔서 빨리 어떤 복귀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러는 게 그게 제일 보람인 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말 얘기만 들어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수많은 재난 현장 출동과 또 이 재난이라는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곤란을 최고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면이 가장 어렵고 힘드신 일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트라우마 자체의 어떤 속성 때문에 제가 좀 참 이 일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염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길게 막 본인들의 상태를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짧은 단어 하나 너무 그냥 그 순간이 끔찍했다든지 그 순간에 정말 미칠 것 같았다든지 그때 우리 아이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한다든지 그냥 그 아주 짧은 단어나 문장 아니면 그냥 그분들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그냥 그 분위기만으로도 저도 그곳으로 제가 간 듯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게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리고 이제 치료자로서는 저희가 가치값에서 흔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평상심을 유지해야 되고 제가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이제 케어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 스스로 굉장히 균형을 잡으면서 또 이제 그분들 도와드려야 하는 이런 거가 좀 힘들 순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불시에 터지는,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턴 때도 응급실 턴을 가장 싫어했는데 밖에서 삐뽀삐뽀 소리만 나와도 저는 아주 그냥 진저리를 쳤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예정된, 계획된 대로 이렇게 살기를 바랬었었는데, 근데 이제 인생이 이렇게 제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유형이 터지고, 또 다른 그 유형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참, 이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고,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늘 약간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런 그 재난의 속성 때문에도 조금 힘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 얘기만 듣고 있는데도 제가 좀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고, 네. 실제로 또 재난 현장에 또 마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 또 이렇게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중책을 또 맡으셔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에 이렇게 가 계신데,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뭐 하여튼 동료 정신과 의사 또는 뭐 아니면 국가, 사회 이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잠깐의 어떤 연구 경험, 그때는 뭐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경험은 또 많이 쌓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큰 일을 맡아서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여기 계시는 최정호 교수님도 찾아뵙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 여러 선배님들, 또 학회, 연구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단, 연구협의체라든지, 또 학회라든지, 저희는 계속 도움을 받고 있고, 사실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만 쭉 갔으면 좋겠다. 적어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만은 그런 바람이고,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늘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냥 일이 터졌을 때만 좀 관심과 지원이 좀 집중이 되고, 일이 끝나면 정말 놀랍도록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게 좀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러는 와중에도 재난은 뭐 늘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늘 뭐 재난, 뭐 비슷한 이런 재난이 뭐 늘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지만, 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훈련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비에 대해서는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은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자원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재난 심리 지원이 굉장히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점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심리적인 안전망을 이제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꾸준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좀 제가 좀 촉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 자체, 그 충격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또 2차적인 그런, 좀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를테면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이라든지 악플, 루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간신히 조금 일어나서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당기고 주저앉히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문화가 생긴다면 훨씬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아마 엄청난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식이 달라지고, 좀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재난 정신건강의학의 그야말로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심령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서 조금씩 쌓아져 나가고 있고, 그나마 어떤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난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정신건강을 완전히 갑자기 급격하게 망가뜨릴 그런 어떤 현장이기 때문에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럼 과연 이 정신건강이란 무엇일까? 신민영이 보는 정신건강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을 사실은 깊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이제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또 깨달았는데, 저는 이제 건강, 뭐 정신 건강, 신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도 변하고 또 외부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고요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그런 어떤 변화에 우리가 기민하게 적응하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내부로도 조절하고 외부 환경과도 조절해 나가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감정 상태를 어느 정도의 어떤 윈도우 안에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인관계를 또 해 나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거, 그게 직업적이든 학업적이든 뭐 가정적이든 그런 기능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에 적응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신체적인 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되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요즘 관심도 많고 어떤 뭐 사회적인 성취라든지 이런 거에는 되게 이제 많이들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오히려 굉장히 소홀히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잘 쉬는 거, 네. 잘 먹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스트레스 클리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젊은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 뭐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 이런 분들 많이 보는데 밤잠을 안 자고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뭐 학교와 직업을 심지어 뭐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는 혼자 사느라고 거의 거르거나 뭐 대충 때우거나 인스턴트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약간 말라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저는 참 그런 게 많이 간과되고 있구나.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게 뒷받침이 돼야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 돌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마음 건강에서 오히려 몸을 잘 돌보고 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말 100% 동의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에게 어떤 일종의 팁?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같은 걸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이제 본인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별나게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즘은 너무 이렇게 문제에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정상인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근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는 잘 잤지만 오늘은 못 잘 수도 있고 굉장히 내 주변이 평화롭고 별일 없었지만은 갑자기 정말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나나 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럼 당연히 어떤 그 균형도 깨지고 위기가 오는 순간이 있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특히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뵙는 분들은 보통 병리가 진행돼서 오시겠지만 또 병원에 그렇게 병리가 진행돼서 오신 분 말고도 저희가 딱히 진단 내리기도 애매하신 분이 오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냥 괜찮다는 말씀 많이 드려요. 네, 괜찮다. 네, 괜찮고 그냥 좀 쉬어가고 멀리 보자. 그리고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니까 쉬어가도 괜찮고 그리고 길이 하나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길이 꼭 그 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그냥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좀 자기 인생을 보는 어떤 뷰를 좀 넓히는 것,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시도해 보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벌어진 일이 정말 큰일인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떤 일이든지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넘어가신다면 참 마음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이 갑자기 있는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이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 가족 입장에서는 참 돕고 싶은데 참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호자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오히려 뭐라 그러면 더 그것들이 상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족 입장이라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가족이 아프고 계시다면 그 가족들에게 어떤 조언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불안증으로 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엄마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어머님을 이제 오시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은데 뭐 이를테면 그래서 보호자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그리고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호자분도 자꾸 이렇게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원인을 이게 나 때문인가 아니면은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오히려 편하니까 취직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여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하시고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당사자인 거 분명하다. 그리고 어떤 원인을 그냥 이제 찾으려고 굳이 애쓰기보다는 그냥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주는 거,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좀 빨리빨리의 나라에서 그런지 어떤 정신질환처럼 오래 걸리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질환 자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지시고 서두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겪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뭐 말씀만 들어봐도 전국에 안 다니는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 많은 재난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정작 이 나의 정신건강, 다른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내가 지켜주신다고 하더라도 나의 정신건강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지키고 계시고 또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실 텐데 그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 그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재난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뭐 바로 약을 쓰거나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금방 회복하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팁을 알려드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교육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자기 돌봄.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하더라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잘 자도록 애쓰자. 뭐 이제 사실은 그런 트라우마를 받으신 분들은 고통 때문에도 못 자지만은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을 굉장히 좀 학대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필수적인 자기 돌봄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을 저 스스로도 이제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배틀넷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연구회나 사실은 뭐 학회나 이제 친한 선생님들 또 교수님께도 힘든 게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말씀드리고 막 하소연도 하고 병원 안에도 저 이제 친한 그 동기들이 있어서 그냥 뭐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도록 앉아가지고 막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위안도 받고 이러면 또 한결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휴식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 에너지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잠이라든지 그냥 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아끼질 않고 쉴 수 있을 때는 쉬려고 좀 애를 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청년들은 뭐 보면은 사실 지금 말씀대로 내가 좀 쉬려고 해도 내가 당장 취업도 안 돼 있고 뭐 마음은 편하게 먹고 싶은데도 마음은 급해지고 아무리 내가 좀 천천히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나를 압력을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위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니까 어쨌든 이렇게 살아보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청년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정신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뭐 제언 같은 걸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스트레스 클리닉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본인들로부터 난 늦었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벌써 다 대학에 갔어요. 뭐 이제 입시 준비 친구들, 취업 준비하는 친구. 제 친구들 벌써 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벌써 다 취업했어요. 뭐 제가 아는 뭐 누구는 다 결혼하고 지금 벌써 가정이 있어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뭐 이런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조바심을 내는데 늦었다고 조바심을 내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이제 30대인 친구들한테는 이제 엊그저께는 20대인 친구가 자기가 늦었다고 조바심을 내더라. 또 10대인 친구가 이제 나는 친구들보다 지금 학업도 많이 늦었고 지금 휴학까지 했다. 이런 걸로 조바심을 내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자기가 보기엔 그건 늦은 게 아니래요. 20대나 10대는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만약 40대인 사람은 당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냐. 그러면은 그냥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좀 답을 스스로 찾아보게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금 본인이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어떤 목표들, 그런 목표들을 과연 다 이루었을 때 그러면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인가?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부터도 제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의도했거나 계획했던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아직 어떤 경험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경험만으로 보더라도
인생이 그렇게 계획했던 것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되어서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더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번 지켜보는 거, 그냥 한번 따라가 보고 길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 길이 내가 계획해서 이제 따라왔지만은 이 길이 와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친구들은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돌아가는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근데 인생을 이제 큰 어떤 마라톤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돌아가도 되고 다른 길로 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용기를 내보자. 다른 얼마든지 천천히 가도 되고 쉬었다 가도 되고 왜냐면은 이 길이 정말로 이 길을 쭉 내가 고집하고 갔을 때 마지막에는 너가 원하던 지점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떨 것 같으냐? 그럼 더 후회하지 않겠냐? 용기를 조금만 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정말 이렇게 서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도 일종의 정말 큰 용기인 것 같습니다. 정작 선생님은 젊었을 때 어떻게,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 하긴 뭐 젊었을 때 아닙니다. 어떻게 그 나의 청춘 시대를 보냈고 지금 돌아보면 어떤 후회되는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더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이제 뭐든지 좀 적당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고 이제 부모님한테 적당히 반항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건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 인생의 어느 때로도 그래도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배운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고 믿고도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의미를 또 만들어서 앞으로 제가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걸 어떤 반면교사로 삼고, 걸음으로 삼고, 이제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후회하거나 그런 데 매달리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것이 다 나의 경험이 되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또 앞으로 또 살아나가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선생님들이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재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삶 속에서 들어가 계셨었는데 지금 기억 남는 어떤 에피소드, 뭐 힘들었던 일, 또 우리한테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제 어떤 어머니의 얘기였는데 그냥 그것도 약간 되게 짧은 어떤 그 대화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녀를 보내고 나서 그 자녀가 얼마나 그리움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좀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갈까요? 네. 그 아이가 입었던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냄새를 맡는다. 네. 아이의 채취가 있어서 그런 채취를 항상 맡고 그게 또 없어질까봐 언젠가는 없어질 텐데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아쉽고 섭섭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두고두고 마음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가 자고 있을 때 한번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제가 듣고 그렇게 보고 싶으시겠구나 그렇게까지 보고 싶으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가끔 그 생각이 이제 나면은 그 이제 절절한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제 제가
차마 다 이해 못하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해드린다기보다는 공감을 하고 또 공감을 함으로써 또 그분의 아픔을 나누고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애를 쓰지만은 그게 100%가 될 수가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냄새만으로도 그렇게 귀한 자녀고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람 사는 것이고 관계인 것 같은데, 사실 평상시에 있기만 하면 되는 자녀였는데 그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또 참 아름다운 순간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자녀를, 그 귀한 자녀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바로 재난의 피해자들입니다. 그 심정이 되지 않는 한 이제는 좀 그만해라,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어떤 폄훼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있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그분들과 얼마나 우리가 손잡고 같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편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그것이 바로 재난정신건강이고, 어떤 사회라면, 또 성숙한 사회라면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나아가는 것들이 진정한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민영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에 많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과 이제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 응급 현장에서 같이 계시고 정말 귀한 일 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많은 아픔을 보시다 보면 진짜 본인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참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또 앞서서 우리를 또 대표해서 해주시고 있는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드리고, 한국정신의학계에 또 굉장히 큰 공을 가지고 계신 거고, 또 그만큼 또 앞서서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현재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바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 있는데, 선생님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포함해서 또 선생님의 개인적인 꿈,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 지금까지 오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피땀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주 초반서부터 사실은 이제 교수님도 재난 현장이 뭐 연평도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난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대구 지하철, 연평도 사건, 그런 또 기름 유출 사건, 제가 활동하기 이전에부터도 사실은 현장에서 계셨던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그 재난연구, 그 연구진만 해도 몇십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열정과 헌신을 제가 너무나 잘 보아왔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사장이 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노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유지돼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사람의 손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흐지부지 되고, 저는 그거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울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열중을 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제가 별로 저한테 맞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유가족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종교도 없고 특별히 어떤 철학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못 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체계를 만들고 또 이제 손을 바꿔서 누군가 다시 다른 사람이 맡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길 이제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어떤 시간 동안은 트라우마나 어떤 죽음에 대한, 생사에 대한 그런 정신건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트라우마 또 재난 분야에 들어오셔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계속 성숙해 나가시고, 또 어떤 방향 같은 걸 또 설정하시고
늘 성장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요. 네, 하여튼 너무 힘드시고 애쓰신 일을 또 앞서서 맡아주시고 가시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꼭 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을 따라서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게 되면 정말 나라가 좋아질 것이고 재난을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더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요. 혹시 좀 빠졌거나 미흡해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충분히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재난정신건강이라는 분야가 참 쉽지 않은 분야인데 그래도 이 일에서 앞서서 많은 재난 현장에서 우리 피해를 받으신 분, 경험하신 분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 계시는 우리 심리원생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최정호의 채움과 비움 채채비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